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FOMC 회의는 이제 들어간 거고 결과 발표가 하루 남겨두고 있는 건데 너무 좀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 할 거야. 그래서 시장에도 많이 주식시장 측면에서 좀 반영이 됐는데 채권 시장, 금리 쪽으로는 반영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일단 올해 최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프라이싱이 지금 미국 이면물 단기물에 반영되어 있고요. 두세 차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9월 달에 빅컷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9월 달에 빅컷을 못 한다면 올해 FOMC가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속으로 3회 인하를 할 수 있냐 이 논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기존 점도표에 나왔던 것처럼 올해 두 차례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크게는 세 가지 시각인 거죠. 크게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은 25bp 인하 쪽을 가장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변수라면 변수라는 게, 그리고 관전 포인트인 게 이 참여하는 이제 투표를 던지는 연준 구성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좀 지지하는 쪽, 뭐 이렇게 해서 3파전으로 갈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좀 재밌게 말하면 조금 다 연준 의장이 되고 싶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세게 공격적으로 의사표를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컷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월러 이사하고 보먼 부의장하고 어제 지명된 마이런 맞아요. 세 분. 네. 이렇게가 아무래도 뭐 빅컷 쪽을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트럼프 거예요? 정책을 지지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빅컷을 이제 던지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논리 없이 어떤 정치적으로 만약에 논리가 좀 타당하지 않으면 약간 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논리가 아예 없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발표됐던 몇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차례 반복했던 고용 지표. 얼마 전에 나왔던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역시나 이제 이전 대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올랐고 뭐 23만 건 정도 나왔기 때문에 25만 건 정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 부진 때문에 연준이 뭐 이전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180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수들도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 쪽에서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고용 시장에서도 위축 신호가 확인되고 있고 결국에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시차를 가지고 당연히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연준이 빅컷을 해도 무리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들은 있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에 이제 한꺼번에 빅컷보다는 오히려 이제 남은 차기 FOMC마다 순차적으로 25bp씩 내리는 게 연준의 스탠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논리는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 직전에 8월 달에 애매하게 나오긴 했잖아요. 서비스 관련된 물가들이 여전히 스티키한 모습들 보여주곤 있죠. 방향성 자체는 이제 하락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들을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세 관련돼서 아직 100% 해결되진 않았어요. 3,500억 달러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협상도 없었고 그럼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관세율이 기존에는 한국도 15%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25% 나가서는 40, 50%까지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글로벌 상품 가격에 미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들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플러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멘트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빅컷보다는 고용 빠졌으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드디어 재개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만 보여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25bp 인하 쪽으로는 거의 확실하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금리 인하가 이제 재개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멘트로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느냐.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찜찜한 부분, 끈적한 부분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뭐 여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도 같고 아까 월러, 뭐 보험원, 마이런 네. 이렇게 우리 얘기했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리사쿠 네. 기자도 이제 네. 참여를 해서 이 네. 부분도 좀 집중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하려 했다가 그렇죠. 네, 결국에는 법원에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속에 칼을 품고 있겠죠. 뭐 그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워낙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 연준 위원들 중 하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비컷에 대한 반대 압력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비컷에 대해서는 조금 첨예한 대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그래도 냉정해요. 냉정하게 이제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어쨌든 25bp를 가장 높게 좀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야 된다. 최소한 B컷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침에 새벽에 나온 베센트 장관의 얘기 보면 이미 시장에는 75bp 올해 인하하는 거 반영이 다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내일 예측은 좀 힘들지만 어떤 결정에 어떤 멘트에 따라서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사실 뭐 트럼프와 이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팩트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워요. 워낙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푸시를 많이 해왔던 인물이 뭐 크게는 트럼프와 베센트 장관이었으니까 뭐 시장에서의 계속 안정적인 금리가 기대감으로 빠지기를 원하는 두 분의 입장인 거고 뭐 실제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아까 단기물 쪽은 여전히 이제 통화 정책 쪽 올해 3회 정도 인하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물 금리가 빠지긴 했어요. 근데 하락폭이 뭐 단기물 대비해서는 크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물론 이제 유럽 쪽의 재정 관련된 문제들도 일부 프라이싱을 했겠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향성들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장기물의 레벨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세 차례를 100% 확신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도 뭐 올해 세 차례 그리고 내년도까지 뭐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두세 차례 정도 더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장기물도 같이 따라서 빠져야 되거든요. 뭐 결국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뭐 B컷을 지금 당장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장기물마저 이제 단기물의 방향성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드디어 시장에서도 연준이 생각보다 통화 정책, 뭔가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점도표도 점도표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과 물가 중에 어느 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지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의 위치가 연준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걸로 판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중요한 거고 이전 대비해서 고용도 망가지고 있고 경기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미국 경기가 뜨겁다가 아니라 조금씩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 이런 멘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연준도 조금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러면 시각을 올해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로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금리를 2년물 같은 단기물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장기물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내려오니까 조금 더 금리를 더 많이 내려라. 베센트 입장에서도 지금 올해 3분기랑 내년 올해 4분기에 미국 장기채 발행 비중을 재무부에서 확 줄여놨어요. 네. 뭐 그만큼 장기물을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재무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이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그 지금 정책적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올해 7월 달까지 미국의 세수 구조를 보더라도 물론 관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이제 작년 동일 기간 누적치 비교해서 저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7월 달까지 작년이랑 동일 기간을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한 116% 제 기억으로는 정도 YOY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관세 수입이 들어오면 재정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세출이 늘어났어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자 비용 지출이 있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구조적인 건데 뭐 인구 고령화랑 이런 거랑 관련해서 건강보험 관련된 뭐 복지비 관련된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국이 복지비나 건강보험 비용 지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내려서 이자 비용을 줄여가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장기물 쪽을 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시로 이제 임명된 마이런 이사가 인터뷰할 때, 뭐 의회에서 청문회 할 때인가요? 아무튼 그때 보니까 이중 책무라고 우리가 흔히 고용과 물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삼중 책무 얘기하더라고요. 장기물 금리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네. 건 이제 재무부가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장기물 금리를 마지막 세 번째 맨데이트 듀얼 그 이제 의무적인 사항으로 가져간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지금 상황 중 하나는 결국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물 금리와 결국에는 재무부의 관계는 굉장히 크잖아요. 결국에는 장기물 금리를 내려야 미국 재무부는 부채를 줄이고 이자 비용을 줄이고 앞으로 신규로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연준의 독립성이 계속 훼손된다. 재무부 너네들이 파월 의장도 압박하고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인사를 임명하면 근데 그 와중에 장기물 금리를 세 번째로 채택을 해야 된다는 발언이 나온 거 보면 연준 내에서 이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결국에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재무부와 연준의 연결고리 자체가 이전 대비 강화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트리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직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QE 정책을 펼쳤잖아요. 양적 연준이. 완화. 그렇죠. 네. 재무부는 어마어마한 채권을 발행시켜가지고 경기를 부양했고 그러면서 그 둘 간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건 비단 트럼프의 워딩이 워낙 세서 뭐 표면적으로는 연준을 거의 뭐 쥐어 흔들고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했고 끈끈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독립성이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크게 훼손이 된다라는 인상을 시장이 받는 것과 네. 또 다르잖아요.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그럴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젠틀한 스타일이었다면 되게 그렇지 않은 듯이 뒤로 연준을 압박했겠지만 여기는 이제 되게 워딩이 세고 직접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뭐 실제로 어떤 정권 대통령이 왔다고 하더라도 연준과의 그런 행보를 같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상황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그래서 연준의 훼손 자체를 장기물 독립성 훼손을 뭐 최근에 뭐 얼마 전에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됐으니까 장기물 금리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논리를 연결시키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건 좀 무리가 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시장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연결을 많이 짓는데 금리를 크게 내리면 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를 거야, 치솟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한 이틀 전인가요 했어요. 시장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다. 주택시장에 뭐 이런 것도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주택시장이 좀 심각한가요? 주택 미국이? 지표가 망가진 거는 꽤 오래됐어요. 실제로 이제 그 신규 매매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는 다 꺾였고요. 가격세도 마찬가지인 그래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가계에서 주택 관련된 직간접적 그 소비 비중이 굉장히 커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2008년도, 2007년도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버블 그 이제 금융 위기가 났었던 거고 가격 폭락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금융 위기로 번질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택 가격의 폭락이 결국에는 경기 리세션을 가져올 거다. 이런 논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얘기들이. 근데 실제로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그동안 굉장히 높았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모기지 금리가 빠지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과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런 것들이 프라이싱되면서 모기지 금리가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긴 해요. 뭐 결국에는 이 빠지는 속도와 아니면 지속성 자체가 길어진다면 주택 가격도 지금보다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기지가 한 6%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내려왔어요. 네, 지금 6%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6% 초반 정도 네. 기록하고 있군요. 내일 아무래도 얘기 많이 나올 거 이제 기대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게 고용 쪽 얘기, 뭐 물가 쪽 얘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이중 책무로 많이 강조하니까요. 고용 지난주에 확인된 거는 계속 안 좋아지네, 이거 확실히 안 좋아지네 이런 것만 우리가 좀 확인을 했잖아요. 거의 충격적인 수정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고용 쪽은?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8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트리거가 됐었고 그 뒤에 공교롭게도 주간 실업자 수 청구 건수도 이전 대비해서는 늘어났고 근데 레벨로만 보면 과거에 경기 둔화 사이클이 확인이 됐을 때 실업 청구자 수 청구 건수는 거의 30만 명대 후반까지 더 올랐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부터 방향성 자체를 계속적으로 확대로 가져간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고용시장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정체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체는 맞아요. 뭐예요? 뭐 이직을 하는 사람도 없고 잘리는 사람도 없고 구인구직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정체 국면 속에서 그동안 조금 과열됐던 고용시장이 정상 국면을 찾아가는 사이클이지 않을까라는 논리들도 있을 것 같고 왜 한동안 고용시장이 우리가 뜨거워서 요 뜨거운 게 좀 식어야 된다라고 한동안 이야기 많이 할 때는 구직자가 직장을 하나 관두면 몇 개 중에서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거의 1대1로 이제는 매치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만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고 자체도 거의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고용자 수의 그 이제 신규로 구인하고자 하는 그 구인 건수 자체도 지금 이전 대비해서는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고 다른 데 가자 이러면서 고용 그 이제 숫자들 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숫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침체 수준으로 망가졌다라기보다는 둔화가 된 건 확실한데 맞아요. 그 열기가 식는 과정인 거고 여기서 이제 더 침체로 나아가려면 이제 실업률이 4.5, 4.6으로 치솟아야 될 것 같고 비농업 고용자 수도 과거 침체 사이클 갔을 때 아시겠지만 거의 한 자릿수 때 마이너스 때까지도 반전이 됐었잖아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간 실업자 수 청구 건수도 30만 명대 후반까지도 늘어나야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경기 둔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면 시장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날릴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시장이 정체가 아니라 이 식어가는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경기 둔화가 아니라 뭐 연착륙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리는 빠지고 미국 경기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아마 이 후자의 모습들을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용지표는 선행지표가 아니에요. 후행지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연준과 FMC 통화정책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언젠가 시장에서도 고용지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는 건데 사실상 고용지표 이전에 사전적으로 나타났던 주택이라든지 소비지출 그리고 뭐 기업들의 신규 수주 이런 지표들을 더 본다면 아직까지는 침체의 징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논리면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험성 인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망가진 상태는 아닌데 둔화가 확인되는 국면은 확실하니까 미리 좀 내려줘서 이거를 망가지지 않게 좀 천천히 어쨌든 둔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착륙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도록 내려준다. 그러면 이제 보험성 인하의 논리라면 50bp 인하는 과도한 거죠. 보험성 인하라면 오히려 그냥 이제 매 FMC마다 25bp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B컷 아니면 뭐 자이언트 B컷 이런 것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사실상 그런 논리라면 지금에서는 경기가 망가지는 신호가 아직까지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B컷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뭐 그 논리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bp가 가장 좀 유력하고 만약에 B컷 나오면 이 정도로 안 좋나 시장이 뭐 그럴 수도 맞아요.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저희가 보지 못했던 지표들을 연준이라든지 확인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또 다른 또 논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내려준다고 시장이 환호한다 뭐 이런 그쵸. 논리는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도 하나의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 사실 연준이 굉장히 신중했던 이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올해 내내 사실 관세 그걸로 인해서 물가는 반드시 올라갈 거야. 우리 이거 주시하고 있어.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는 이제 뭐 여전히 CPI가 3%대를 이제 찍고 있으니까 그래도 끈끈하다라는 얘기가 항상 맞아요. 좀 붙어서. 왜냐하면 연준의 네. 타겟은 2%인데 여전히 이제 2%의 범위 내에서는 뭐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를 못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근데 물가가 내려올 거라는 건 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물가의 방향성은 내려오는 건데 관세,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관세 영향을 현재는 지금 기업들이 코스트 부담으로 안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물가의 새로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기업들의 뭐 지금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비용 부담으로 떠안아서 기업들의 그 손실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버티다 못해서 결국에는 가격 전가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느 시점이 다가온다면 물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뭐 여전히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도 그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 결국에는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어딜까에 대해서는 시장의 얘기들은 조금 많아요. 예전처럼 뭐 경기가 안 좋아서 2%, 1%로 정책금리를 내릴 건지 아니면 뭐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 사이클을 봤을 때는 뭐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의 상황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금리, 중물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뭐 3.5에서 3.25% 정도에서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건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많아야 100bp, 뭐 조금 더 안 좋으면 125p 정도. 그래서 3.5에서 3.25%에서 클로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저는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은 채권 쪽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당연히 이제 주식보다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의 반응, 뭐 미국도 우리도 사상 최고 올라가고 뭐 일본도 중국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전 세계 상황이 사실은 그 앞에 헤드라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요 반영도와 채권 시장의 온도가 조금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좀 드는 생각은 네. 각 자산 시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다 프라이싱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내리니까 경기 좋아지고 뭐 기업들 이제 밸류에이션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네. 거고 채권 시장에 입장에서는 금리 내려? 경기 안 좋아져서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를 프라이싱해서 채권 금리가 빠지는 거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틀렸던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적용됐던 논리 자체가 달라진 거지에 대한 뭐 부분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시중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주식과 채권 둘 다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처럼. 근데 뭐 어느 순간 그 유동성 자체에 대해서 방향성이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뭐 어느 한쪽의 자산은 틀렸겠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건 틀리고 이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산에서 너무 좋은 것만 다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온도 차가 좀 있는 건 과거에 인하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직전의 상황과 비슷해요? 아니면 이번에 조금 차이가 조금 더 크게 있습니까? 이번에 차이가 조금 더 크게 있죠. 그래요? 특히나 아까 제가 채권 시장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단기물은 빠지는데 장기물이 안 빠져요. 결국에는 이번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단기물 빠지는 뭐 단기물 금리가 빠지는 건 경기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장기물 금리가 어느 순간 빠지지 않고 단기물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차이가 크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기물 금리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기업과 정부의 부채 부담으로 다가와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과거에 뭐 가계 부채 위기, 뭐 기업 부채 위기, 중국의 기업 부채 위기 이런 부채 위기가 갔다면 이번엔 정부 부채 관련돼서의 뭔가 이슈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기 금리 움직임을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도 뭐 한 가지 더 워칭을 해야 될 포인트를 넣었는데 그게 장기물 금리였잖아요. 그 이유도 뭐 합당한 거죠. 결국에는 장기물 금리를 잡지 못한다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또 재정에 맞습니다.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연준에서 두 가지 책무 외에 왜 세 가지 책무라고 하면서 물론 마이런 이사의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 금리를 넣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 다시 들어가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미국 채권 쪽으로 조금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있다. 이런 기사는 봤는데 실제로 시장 움직임이 어떠십니까?
그쵸.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장기물금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TLT, TMF 이런 장기물 관련 채권 ETF 상품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도 망가지고 물가는 모르겠지만 연준도 금리 내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이나 트럼프도 장기물 금리를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슬슬 이쪽으로의 개인 투자 자금들은 조금씩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생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 큰 논리도 많아요. 결국에 시장에서 일정 부분 장기물 금리의 개입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금리가 빠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미국의 재정 수지라든지 부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생각지 못했던 시점에 장기물 금리가 급격하게 튈 수 있는 리스크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각에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순간에서는 조금 위험한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인 측면이시라면 금리 연준이 내리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시간에서는 빠지겠죠. 그 부분에서의 좀 단기 차익을 실현하시고 조금 그 이후부터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9월에 FOMC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을 재개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 한국 금리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제 확인하고 우리도 내린다라는 예측이 많지만 어제도 금통위원들 의사록 나온 거 보니까 부동산 얘기가 여전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6월달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제 9월달에 공급 대책 정부 살 건 다 했어요. 은행들도 대출 쪼고 있고 실제로 이창용 총재도 강남 집값 잡으려고 지금 이 정책 하는 거 아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톤다운되는 것을 보여야 됐고 그게 확인된다면 금리나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6월달이랑 9월달 대책 다 나오고 난 뒤에 주택가격 거래량이랑 주택가격 지표를 보면 가격 자체가 둔화되고 있긴 해요. 당연히 대출을 쪼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도 망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들도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일정 지역은 아니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과열된 열기가 식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 자체를 또 부동산 때문에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지금 미국 관세 관련돼서 3,500억 달러 투자 관련돼서 지금 노이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세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15% 관세를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전에 캐시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자동차도 15%, 근데 한국은 25%. 근데 만약에 저희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과의 난항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결국에는 협상 자체가 어느 정도 틀어지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관세율이 15%가 아니라 25% 아니면 더 나아가서 40, 50%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국방비 관련된 부담들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각보다 국내 수출 관련된 지표들은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부동산만 바라볼 건가. 지금 경기가 이렇게 위축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8월달 금통위에서 하느니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멘트 중 하나는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완화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관세 관련된 영향들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은행도 올해 한 차례,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재개하는 시점은 10월 정도로는 맞습니다. 인하 시점을 보고 계시는군요. 여기에서 한국은행은 집값 얘기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관세 얘기도 어제 하긴 했더라고요. 관세 관련된 얘기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까지 그러면 장기물 금리 위주로 좀 우리는 주목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는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